안녕하세요. 2학기 교과서 이제 1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 여러분이 이렇게 안 나오게 돼서, 안 나오는 시간이 꽤 길어지게 돼서, 2학기 1단원이 문학단원인데, 문학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모둠 활동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사실 재미있고 또 기억에도 오래 남고 또 문학을 왜 배우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 문학 단원을 영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여러분이 시인이 될 것도 아니고 소설가가 될 것도 아닌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이론을 배우는 이유가 사실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떤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론만 배우다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딱 일방적으로 교사가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하다 보면은 시의 아름다움, 소설의 아름다움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문학 교육 수업 방법인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확진자가 그만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또 언제 보게 될지 그리고 또 그게 얼마나 또 보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올해 힘드네요. 살만 확 쪄가고 있고 자, 어찌됐건 교과서 14페이지를 봅시다. 소단원 1은 시 단원이고 소단원 2가 소설 단원인데 여기 보면은 표현의 빛깔, 그래서 문학적 표현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은 14쪽에 보면은 시에 쓰이는 문학적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적 표현 방법, 시의 문학적 표현 방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뭐 익히 들어봤죠. 뭐 반어, 역설 뭐 이런 것들, 상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가 이렇게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제 뭐 반어, 역설, 운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보는 이런 활동들이 들어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표현 방법, 그래서 여기서는 운율, 반어, 역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시의 3요소라고 하면은 일단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을 꼽아요. 그래서 시는 노래다. 운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운율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게 막 음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멜로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 음악성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그리고 또 형상성, 심상, 여러분 심상 배웠죠? 시각, 청각, 촉각, 뭐 미각, 후각, 거기다가 하나의 심상이 다른 심상으로 전이 되는, 바뀌는 공간각, 이렇게 6개의 심상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축성, 그래서 그 안에 숨은 뜻, 뭐 그래서 반어, 역설, 상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다뤄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실비라는 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혼자 빈 교실에서 찍고 있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래서 덥습니다. 자, 이 실비라는 시를 보면은 일단 이 시를 낭송을 해봅시다. 뭐 실비 금비 내려라, 잔디밭에 내려라, 실비 꽃비 내려라, 꽃송이에 내려라, 실비 싹비 내려라, 가지마다 내려라, 실비 떡비 내려라, 모짜리에 내려라, 실비 은비 내려라, 연못 속에 내려라. 뭐 그냥 굉장히 동시 같죠. 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눈에 띄는 특징을 찾아보자 하면은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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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 지금 동일 시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걸 정리를 해봅시다. 동일 시어의 반복. 그리고 또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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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라.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종결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봅시다. 이렇게 끊어보면은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전부 다 네 글자,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글자 수를 가지고 운율을 만들어내는 것을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4~3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3조의 율격, 글자 수를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셋 다 공통된 점이 반복을 하고 있죠. 시에서는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운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반복을 하면은 이렇게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내는데, 계속 반복만 하면은 지루하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옛날 시조부터 쭉 우리가 사용해왔던 그런 운율 형성 방법인데, 뭐 요새는 아니더라도 가요에서도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옛날에 유명했던 원더걸스의 텔미, 텔미. 그래서 텔미가 반복되면서 가운데 한번 바꿔줘요. 변주. 그래서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이렇게 운율을 형성해낸다. 우리 전통적인 운율 형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율을 찾아라 그러면 항상 반복되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시 말고도 뭐 1년과 마지막 년이 같다 그러면은 처음과 끝, 머릿수와 꼬리미를 써서 수미상관 같은 경우도 같기 때문에 반복이 된 거예요. 반복이 되면은 운율을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반복은 여러 번 쓰였으니까 아무래도 강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린다, 이게 강조되는 이런 역할도 하면서 운율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반복이 쓰였다 그러면 항상 운율을 만들어 준다. 시에서 운율을 만들어지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반복되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4~3조의 음수율이라는 거, 뭐 시조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아니라 그 덩어리, 그래서 음보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율을 만드는 방법에는 음보율이라는 것도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알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자, 14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운율, 반어, 역설이란 어떤 표현 방법일까요? 그래서 지금 이 운율이라는 것은 같은 소리나 단어, 일정한 글자 수 등을 반복하여 말의 가락을 형성하는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운율이라는 것은 같은 소리나 단어, 일정한 글자 수 등 음보율도 있기 때문에 를 반복하여 말. 이렇게 운율이란 같은 소리나 단어, 일정한 글자 수 등을 반복하여 말의 가락을 형성하는 표현 방법이다. 반복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운율이 형성이 됩니다. 음악성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읽을 때 리듬감 있게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된다. 리듬감을 표현할 때 운율을 활용해 준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반어나 역설, 여기에서 같은 소리, 예를 들면은 받침으로 리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글자들은 다 다른데
그래서 청산멸군 같은 경우는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라는 후렴구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리을이 이렇게 많이 쓰이죠. 받침으로. 그래서 그 소리가 예쁘게 느껴져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같은 소리를 반복을 해서 운율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단어, 같은 단어, 실비를 반복하고 있다. 글자 수, 네 글자, 세 글자를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렇게 운율을 만들어주고 있다. 반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던데, 반어. 반어 같은 경우는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학생들, 아이고 우리 착한 의빈이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시험을 빵점 맞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엄마가 잘했다 뭐 이런 거. 실제 문장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상황과 연결을 시켰을 때 그 상황과 맞지 않는 발언들, 그래서 속마음이 반대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속마음은 다른데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법이라 한다. 그에 비해서 역설 같은 경우는 뭔가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안에 어떤 진실, 삶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반어와 역설을 여기서 중점적으로 배우는데, 반어와 역설을 같이 배운다고 해서 이것이 반어다, 저것이 역설이다, 이렇게 이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반어로 쓰였으니까 이거 역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반어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고 역설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반어이기도 하면서 역설이기도 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것은 반어지, 이것은 역설이지,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래서 반어로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것은 이 부분에서는 역설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구별해낼 수 있어요.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골라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역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왜 역설인가. 이 역설이 단순히 그냥 말이 안 되는 두 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난다, 그렇게 역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역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진달래꽃 같은 경우, 뭐
나보고 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등한 산진의 말이 떠나가실 때를 부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고 니 역겨워 하면서 떠났어요. 근데 나는 그분을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대요. 그러면서 막 영변의 역산에 진달꽃까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뿌려가면서 이렇게 그 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꽃을 뿌려서 축복을 해주겠대요. 가는 님은 그 꽃을 이렇게 막 지려 밟으면서 그 꽃이 나랑 마찬가지인데 내 분신이라고 이렇게 뿌려주는 건데 그걸 짓이기면서 이렇게 떠나래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님이 떠나도 죽어도 울지 않을 거래요. 눈물이 날 상황이잖아. 누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떠나서도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런 님이 이렇게 떠날 때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님은 나를 막 이렇게 짓이기고 이렇게 떠나는 거야. 근데 죽어도 울지 않겠다. 눈물이 나는 상황인데 울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안호법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시 전체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시적 구조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거야. 오, 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님을 축복을 이미 떠난다는데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적 구조에 의한 역설로 볼 수가 있어요. 단어이면서 역설인 거죠. 우리가 배울 이 다음에 나오는 먼 후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가 들어있는데 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설을 잘 구별해 줘야 된다. 역설은 또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쉽게 드러나서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역설, 찬란한 슬픔에 이런 것들. 찬란하고 슬픈 것이 어떻게 만나냐 하면서 역설이다. 우리가 또 뒤에서 배울 이런 거 별별이 일으키는 축복. 별별은 슬픈 건데 이게 왜 축복이야?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면서 어떤 숨은 진리를 드러낼 때 이런 것들을 다 역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또 안에 숨겨진 그런 의미를 찾아내는 역설. 한용운 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님의 침묵, 그래서 한용운 씨가 그런 역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님의 침묵부터 시작해서 복종 이런 다양한 시대에서 그런 역설이 드러납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태우고 난 재가 어떻게 다시 기름이 되지? 말이 안 되는데 그 안에 어떤 이렇게 돌고 돈다는 윤회설이 들어있다. 그리고 남들은 복종을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그 안에 어떤 숨은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다 역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반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효과적이고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렇게 반어를 표현하는가 시를 통해서 살펴보고 역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역설이 사용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어떤 단어나 역설을 이렇게 활용해서 표현하는 이런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제재, 김소월 씨의 먼 후일이라는 작품을 다룰 건데 15페이지 보면은 동기말로 이별 장면, 그리고 남부 이상가족 상봉, 그리고 연인이 헤어지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별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려 보자. 결국 먼 후일은 이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소월 씨라는 시인이 이제 우리가 좀 유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아는 시인, 좀 익숙한 시인이죠. 진달래꽃 지은 김소월 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우리가 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이것도 나중에 다시 배울 건데 시 안에 어떤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감상하는 방법, 그리고 시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어떤 상황에 쓰여졌는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외제죠.
두 가지로 이렇게 감상 방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재적 감상에는 방금 말했듯이 작가, 그리고 사회문화, 그리고 뭐 독자. 그래서 작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표현론적 뭐 감상 방법, 사회문화를 관련해서 감상하는 방법을 이제 뭐 반영론적, 독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감상하는 거를 효용론적 감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를 공부를 할 때는 뭐 특정한 시는 어떤 감상 방법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930년대에 쓰여진 카프 문학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카프 시 같은 경우는 사회 문학, 그 시대의 상황, 그 시가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관련지어서 감상을 해야 아무래도 그 시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또 그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윤동주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알고 시를 접해야 이 시가 어떤 의미겠구나, 그리고 어떤 의도로 쓰여졌겠구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죠. 어떤 시 같은 경우는 그냥 시의 뭐 안에 운율이 어떻구나, 뭐 심상이 어떻구나, 뭐 역설이나 반어가 어떻구나,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감상을 할 수 있구나, 독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상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시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해서 그 시를 가장 아름답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소월 같은 경우도 이 시가 아무래도 그냥 내재적 감상으로만 해도 되고 뭐 작가론적으로 해도 되고 사회문화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알고 있으면은 이 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의미도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소월 씨 같은 경우는 본명이 정식이에요. 그래서 정식이형 김정식입니다. 근데 소월 김정식, 옛날에는 이렇게 호를 붙였었는데 호를 이름 대신 사용을 해서 김소월이라고 필명을 이렇게 사용을 했죠. 김소월 씨의 시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을 이렇게 좀 찐하게 짠하게 만드는 그런 시들이 많아요. 아까 읽었던 진달래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네 역겨워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님이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러면서 막 축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머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막 떠나버린 상황이야. 그때의 내 감정, 내 정서, 이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김소월 시 보면은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김소월 씨가 그런 시들을 하여튼 많이 쓴 이유가, 김소월 씨의 삶을 보면은 좀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1902년에 태어났을 거예요. 작가 설명이 안 나왔구나. 그때 태어나가지고 저기 북한 쪽에서 태어나서 이제 2살이 되던 애 아버지가 그 일본인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일본인들한테 두들겨 맞아요. 괜히 그냥 일본인들한테 집단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머리를 다칩니다,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장애를 앓게 돼요. 이렇게 막 좀 정신연령도 어려지고 뭐 대소변도 잘 못 가리고 이런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김소월은 2살 때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일본인에게 맞아서 정신질환을 앓게 돼서 그것이 이제 삶에 그게 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좀 그런 학생으로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는 광산업을 하셨는데 그 밑에서 그래도 꽤 유복하게 자라서 이렇게 오산학교라는 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근데 그 오산학교라는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유명한 그런 문학가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시인 중에 김억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제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김소월의 시를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김소월 씨가 이제 그 김억 선생님에 의해서 시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를 막 쓰는데, 처음에는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뭐 삶의 어떤 그런 근원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체 그 세상의 뭐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시로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적인 그런 정서를 그 민족 전통의 방법으로 잘 표현해낸다. 그래서 민족주의 시인이라고 많이 불렸었죠.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무래도 20년대 넘어가면서 1919년에 3.1 운동하면서 이렇게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시를 쓸 수 있었는데 점점 흘러가면서 사회가 급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일본이 점점 우리나라에 대한 수탈이 심해지고 이렇게 막 전쟁 막 벌여 쌓고 하니까, 그래서 김소월 씨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 반영론적인 그런 시,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땅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이런 현실 참여적인 시를 잠깐 씁니다.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이제 광산업을 와서 다시 하는데, 그때는 일본인들이 수탈이 심하잖아. 그래서 막 전쟁해야 되니까 물자를 그냥 다 말도 없이 돈도 안 주고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광산업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물자들을 채굴을 하니까 그걸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해져서 어쩔 수가 없어서 신문사를 차려요. 이제 내가 시를 좀 쓰고 했으니까 글을 좀 아니까 그래서 글을 쓰는 그래서 신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신문사를 차립니다. 근데 또 언론 탄압이 시작돼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민족지들을 다 폐간해버린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신문사도 망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엄청 가난에 찌들어서 나중에는 말기에는 그리고 그 돈이 없어서 생기는 그런 빈곤과 관련된 그런 시들을 써요. 이때가 김소월의 문학 중에 제일 침체기였죠.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는 작품을 쓰다가 이때 돈이 없어서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다 보니까 이제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나이에 32살? 뭐 이때 어린 나이에 그냥 아편, 마약의 일종이죠. 그 아편을 과다 복용해서 이렇게 숨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직전에 이제 평소에 나가지도 않고 히키코모리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서 살다가 딱 죽기 전날에 부모님, 그러니까 정갈하게 씻고 부모님 산소에 가서 이렇게 벌초도 싹 하고 그래놓고 이렇게 술도 한잔 따라대고 그래놓고 돌아와서 집에서 죽을 만큼 마약을 들이마신 다음에, 아편을 들이마신 다음에 그렇게 죽어요. 자살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편으로 자살을 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우울증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삶 전체적으로 한의 정서를 잘 이렇게 좀 한의 정서가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런 한을 잘 시로 표현해내는 작품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이 김소월 씨의 시는 이렇게 낭송을 할 때마다 울컥울컥하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먼 후일이라는 시는 좀 담담하게 펼쳐지는데, 그러면서도 좀 뭔가 그런 이별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내는 그런 시인데, 다른 시들도 살펴보면은 그런 한의 정서가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소월 씨 같은 경우 그런 김소월 씨가 1920년대 김소월 씨 20대 때 일제 치하 때 뭐 이렇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춘이었잖아. 그래서 청춘일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 쌓여있던 감정과 연결지어서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시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